코스피가 하루에 12%가 날아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을 뚫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일부 유조선이 멈춰섰고 통과량은 평시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미국은 굳이 지금 이란까지 쳐야 했을까요? 러시아한테 맞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중동 깡패 이란을 때려주니까 겉보기에는 꽤 착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미지에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딱 질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란을 쳤나? 이 한 줄에 답하기 위해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지키려는 4개의 기둥, 그리고 그 여진이 한국의 주가와 환율, 여러분의 영수증에 어떻게 찍히는지 숫자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핵 미사일 드론 프록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바마 때도 바이든 때도 늘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26년, 왜 지금일까요? 분석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결과적으로 4개의 기둥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 명분. 이란의 핵 미사일 드론 프록시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기둥. 둘째, 에너지 지배. 셰일 혁명으로 산유국이 된 미국이 우리는 이제 중동 기름에 덜 묶였다는 자신감으로 쓰는 카드. 셋째, 전략 재배치. 중동이라는 큰 불씨를 어느 정도 눌러놓고 진짜 경쟁자인 중국, 러시아 쪽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계산. 넷째, 달러 패권. 이란, 중국, 러시아가 20년 넘게 시도해온 탈달러, 위안화 결제를 군사력과 금융제재로 눌러서 달러 중심 질서를 다시 각인시키는 기둥입니다. 이제 한 기둥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4개가 실제 전쟁판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자, 그럼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붙잡고 있는 4개의 기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백악관 공식 발표의 첫 문자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드론, 테러 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공식 목표는 4가지, 핵무기 보유 차단, 탄도미사일 드론 기지 파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로 이어지는 프록시 자금줄 절단, 호르무즈에서의 이란 해군 혁명수비대 위협 제거.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깔끔한 정의의 전쟁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에픽큐리의 실제 표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이란 의회, 최고 지도자 관저, 혁명수비대 본부,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회의가 열리던 건물까지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핵을 막기 위한 방어전이라는 공식 명분은 얼마나 완전한 설명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지금일까요? 2025년, 2026년 초까지 미국과 이란은 비공개 핵 협상을 여러 차례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면 민간용 핵연료는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카다피와 사담의 최후를 떠올리며 결국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방법을 모두 시도했다. 이란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군사 옵션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핵을 내려놓고 살아남은 독재자는 거의 없다는 것.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핵 포기가 곧 정권 자살에 가깝다는 것. 그래서 트럼프가 내민 조건은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제 자살 각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자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남은 건 군사 옵션뿐이다. 정말로 외교적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져서 전쟁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되어 있던 군사 옵션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본 걸까요? 이 물음표는 머릿속에 걸어둔 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지금이라는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의 열쇠는 총이 아니라 기름값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 에너지 지배를 보면 트럼프가 왜 지금을 감당 가능하다고 봤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가격표로 먼저 옵니다. 에피크리 작전 다음 날,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9% 급등해 79달러. 다음 날 아시아장에서는 13%까지 치솟으며 8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봉쇄를 경고하자 시장은 곧바로 $100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차트를 보면서 서울과 워싱턴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숨이 막힌다고 했고 워싱턴은 생각보다는 관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트럼프가 집권 초부터 밀어온 구호, 에너지 지배, 에너지 도미넌스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가스 수출 강국이 되었고 과거처럼 호르무즈에만 에너지 목줄이 잡힌 나라가 아닙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미국 셰일, 정유 기업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전 걸프전, 이라크전과 달리 미국은 더 이상 호르무즈 기름에 직접 목매지 않는다. 유가가 오르면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수입국이 먼저 비명을 지른다. 단기 충격은 전략 비축유와 동맹 조율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경고는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겨우 잡았다가 유가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 유권자들은 바로 분노할 것이다. MBC, FT, 로이터 모두 이란 전쟁이 트럼프의 물가, 선거 리스크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에너지 지배 덕분에 감당 가능한 베팅이라고 본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덜 아프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은 구조적으로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가스의 최대 3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지난다. 이 길이 오래 막히면 한국의 전력, 공장, 수출이 몇 주 안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KIEP 추산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한국 기업 비용은 0.38% 증가, 수출은 0.39% 감소합니다. 호르무즈가 장기간 흔들려 선박이 우회하고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붙으면 해상 운임이 50%부터 80%까지 뛰고 위험 지역 보험료가 과거 위기처럼 몇 배씩 뜀박질할 수 있습니다. 같은 $10 상승인데 미국에게는 감당 가능한 정치 경제 리스크이고 한국에게는 에너지 세금 플러스 수출 마진 압박 플러스 환율 충격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발 곡물, 에너지 쇼크까지 겹치면 피해는 에너지와 곡물을 동시에 수입하는 한국 같은 나라에 더 몰립니다. 결국 기름값과 환율이 오를수록 누군가는 덜 아프고 누군가는 더 아픕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이라는 타이밍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이 한 줄입니다. 미국의 지도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시간과 돈은 중동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과 맞붙는 페르시아만까지. 그 사이 중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쌓고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늘리고 1대1로로 유라시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란은 미국에게는 골칫거리였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눈과 병력을 중동에 묶어두는 방패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그 방패가 지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핵 미사일 시설이 파괴되고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타격을 받고 프록시 네트워크가 약해질수록 워싱턴의 체크리스트는 조용히 바뀝니다. 중동의 병력을 대규모로 묶어둘 이유, 감소. 걸프 지역 예산과 전력, 일부 여유 발생. 그 여유는 어디로 갈까요? 답은 이미 문서와 연설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로의 회귀,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이 진짜 경쟁자라는 말들,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인도-태평양 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선을 정리하는 일이라면 이란 전쟁은 중동 전선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두 전선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미국은 진짜로 중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지역은 조금 더 책임져 달라. 한국에게 떨어지는 질문은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에너지는 중동에, 수출은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이 미국이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이건 한 편의 영상으로 정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란이 약해져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뺄수록 한국은 에너지에서는 더 취약한 나라, 안보에서는 더 필요한 나라가 된다는 것, 이 구조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총과 병력보다 더 오래가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 통장 숫자를 붙잡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진 마지막 기둥, 바로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진 마지막 기둥, 가장 오래가는 무기는 총도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힘,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1970년대 초 달러와 금의 교환이 끊겼습니다. 달러를 받으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깨진 겁니다. 미국은 새로운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는 이렇게 합의합니다. 우리가 당신 왕실을 지켜줄 테니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달러로만 하라.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지구 어느 나라든 기름을 사려면 달러를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두고 미국은 돈을 찍어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세계 곳곳에서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 미국의 국채, 달러, 금리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란, 러시아, 중국이 각자 방식으로 달러를 비켜가려 할수록 미국은 제재, 스위프트 같은 달러 결제망,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총동원해서 이들을 다시 안으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이란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중국에게 싸게 기름을 파는 비밀 주유소, 달러 없이 위안화, 유로, 바토로 거래를 해볼 수 있는 파트너, 상하이 위안화 원유 선물 시장과 이란, 중국 간 양자 계약은 조금씩 달러 바깥의 에너지 결제망을 키워가는 탈달러 실험의 한 축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이 약해지고 친서방 성향으로 바뀌거나 최소한 서방과 거래를 재개하면 지금까지 달러 바깥에서 거래되던 기름의 일부가 다시 메이저 석유 회사와 서방 트레이더를 통해 달러 기반 시장으로 편입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란이 흔들리면 탈달러 실험의 중요한 거점 하나가 줄고 페트로달러의 성벽 하나는 상대적으로 보강되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달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는 항상 이란 국민의 자유, 테러와의 싸움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가 쓰는 도구는 언제나 같습니다. 제재, 달러 결제망, 세컨더리 보이콧. 표면적으로는 안보 전쟁입니다. 그러나 바닥에서는 달러 질서를 지키려는 미국과 달러 족쇄를 벗어나려는 나라들 사이에 조용하지만 치열한 통화 전쟁이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성은 테헤란에서 들리지만 진짜 전쟁은 뉴욕과 런던의 달러 계좌, 상하이, 두바이의 원유 선물 시장, 서울의 환율 차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판이 서울 한복판에서는 어떤 숫자로 찍히고 있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공습 나흘 뒤 한국 금융시장에서 찍힌 숫자들입니다. 코스피 하루 마이너스 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기 힘들었던 역대급 낙폭, 원화 17년 만에 달러당 1,500원 돌파, 중동발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불안에 해운, 항공, 정유, 석화가 동시에 흔들리고 정부는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외환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동발 오일 쇼크와 비용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 기대를 짓누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외신들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1차 충격은 중동이 아니라 에너지와 달러에 동시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일 수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갑에는 뭐가 찍히느냐? 미래를 맞추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놓고 내 위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수주 안에 멈추는 경우. 미국, 이란이 한두 번 주고받다가 호르무즈 위험이 완화되고 협상 창구가 열리는 그림입니다. 이럴 때는 유가가 70에서 80달러 박스권에 머물고 코스피는 처음 공포에 과하게 빠진 만큼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비축유 방출, 유류세 조정, 일부 업종 지원 정도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나리오 2, 봉쇄가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입니다. 호르무즈 통과 물동량이 평시보다 크게 줄고 유조선 운임과 보험료에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계속 붙는다면 브렌트유 100달러 그 이상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기름값, 운임, 보험료, 환율, 사중 압박을 받게 됩니다. 물가는 꿈틀거리고 금리 인하 기대는 뒤로 밀리고 주가는 뉴스 한 줄에 몇 %씩 요동치는 넓은 변동성 장세가 됩니다. 이 최악의 경우를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결국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판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정부와 시장이 쓰는 카드의 수위만 봐도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이 왜 지금 이란에 쳤는지 4개의 기둥과 한국의 계산서로 같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판의 구조를 알고 보는 사람만이 다음 한 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유소 가격표 볼 때 숨이 턱 막히시는지, 주가 예배를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시는지, 아니면 이런 때일수록 버텨야지 하면서 일부러 뉴스를 끄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일 불안한 지점 혹은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감정과 질문들을 중심에 놓고 자료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고리즘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충격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오늘보다 한 수 앞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